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수도권에 첫눈이 예보됐습니다. 네, 퇴근길 교통 혼잡 우려에 각 지자체도 대비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퇴근 시간에 눈 예보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후 5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첫눈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거나 장갑을 낀 모습도 보입니다.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서울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증차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역산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제빙 등 자체적으로 안전 예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시도 오늘 퇴근길 대응에 나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퇴근 시간대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각 자치구, 유관기관과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서해 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제설제를 미리 뿌려놓는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설 인력 5천여 명을 등을 투입해 기습 강설에도 대비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로에 결빙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자차를 운전한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빙판길 낙상 등 보행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퇴근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설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들어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의 첫눈 시작된 거군요. 네, 화면에 잘 보이실까요? 서울에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눈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방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눈구름의 이동에 따라 중부 곳곳으로는 특보 지역이 확대되며 시간당 1에서 3cm, 일부 지역은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8c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2에서 6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철원 영하 11도,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눈비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때이른 한파는 주말 동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 언제 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는 바로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제 김남국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 의원의 부탁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문 의원의 부탁을 전달할 거란 의미로 해석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실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김남국 비서관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YTN에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이른바 7인회 출신인데요.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거취를 정리한 건 부정적 여론이 더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 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띄우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논란 이후 벌써 사흘째 두문 분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침묵을 깨고 처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군더더기 없는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 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당도 당사자도 당직에 대한 거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 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농단에 추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중앙대 라인과 성남 실세 간의 고인물 인사 카르텔이 드러났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야권은 꼬리가 아닌 몸통을 조사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여당의 의도대로 불이 꺼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면서 사법뿐 아니라 검찰 개혁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사법 쿠데타에 빗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잠잠하던 검찰 개혁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작 수사 정치검찰 즉각 처벌하라.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정치검찰 즉각 수사하라.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꾸민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파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외압에 맞춰 국정조사 요구를 하자 조작 수사 기소에 방점을 찍은 요구서로 맞불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날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도 속전속결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며 조희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처리하냐며 법안들의 위헌,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정적 숙청 용도로 쓰일 거라며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 빗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가 판결을 소극적으로 하고 온갖 소송이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거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커진 것 같다는 견제구도 나왔습니다. 내란 공포 정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라 공방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여당과 사법부 갈등이 다시 불붙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도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해 꾸린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2배수를 줄이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인데다 대법원을 배제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계엄 연루자들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임위 자체 검토에서도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거세지는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내일 전국 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도 오는 8일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간부 등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던 원로 법조인 13명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면 입법 권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검사가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에서도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으로 기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가 민중기 특검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씨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종 귀금속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 거북이 등이 오늘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김건희 씨는 특검 측의 피의자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은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남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내란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대표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와 다각도로 일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체 회신이 없었고 3회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다른 수사 상황도 전해주실까요? 네, 특검은 오늘 오전 21g 공동대표 이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김모 과장을 2차 소환했습니다. 김 과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는데 이 특검은 당시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국토부의 종점 변경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7일 소환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에 마쳐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조사해야 할 피의 사실 관련 조사는 17일에 다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특검 수사 기한이 2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올겨울 첫 강설에 오후 6시에 비상 1단계를 가동해서 대설에 총력 대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퇴근길에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경기도가 제설 장비를 전진 배치해서 대비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위증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후 김 전 장관 변호인 권오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달 19일에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마트 계산대에서 20대 남성이 물건을 봉지에 넣습니다. 주류와 음료 등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엔 흉기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이후 숨졌기 때문에 경찰도 계획 범죄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경찰은 범행 장소에 또 다른 중학생 B양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양은 숨진 여학생이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갔을 때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학생이 2주 전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열린 대화방에서 알게 된 것을 B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B양에게서 A씨가 숨진 여학생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분노해서 범행한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가해자인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4살 김영우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완전 범죄를 꿈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잡힐 날이 올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피의자 54살 김영우에 대한 신상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볼 기준 점수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따로 숨겨오다 충주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쿠팡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쿠팡 계열사는 입점 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에는 최근 쿠팡 이츠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 이츠에 광고비를 쏟아온 음식점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 입점 업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에 떼어가는 비용은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쿠팡의 정산 주기가 51일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4%로 조사돼 다른 쇼핑몰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입점 업체들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계열사인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연 최고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입점 업체의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23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누적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빌리가고 우리가 돈이자를 그만큼 내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그래 아주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계정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쿠팡에 대해 당국이 사실 조사에 나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버튼을 누르고 설문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장승환 G마켓 대표가 최근 발생한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해킹 사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 의심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로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한 뒤에 결제한 수법이라면서 고객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계정을 쓰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2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시세가 60억 원인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신고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이 중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은 2,0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는 223건으로 3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는데 특히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국세청은 자녀 세대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에서 증여된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채무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 증여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자녀 B씨는 서울 송파구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근저당 채무는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연간 수억 원대인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등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인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해 증여세를 작게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 시세가 60억 원에 달하자 감정평가법인에 낮게 평가해 줄 것을 부탁해 65% 수준인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 아파트에 설정된 임대 보증금을 조부가 우회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 보증금을 받아 해외 주식과 골드바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강남 4구 및 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확인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은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12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17% 올라 상승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용산은 0.35%, 송파가 0.33% 오르는 등 재건축과 역세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뛰면서 순자산 불평등 척도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 분배 지표도 일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순자산 진위계수가 0.625로 지난해에 비해 0.0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순자산 진위계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데이터처는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양극화 또한 커졌습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진위계수 역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가구원 1인당 평균 소득인 균등화 시장 소득 진위계수는 0.39으로 한 해 전에 비해 0.007 상승했습니다. 또 최상위 소득층인 5분위와 최하위 1분위의 격차인 5분위 비율도 5.78배로 한 해 전보다 0.06배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 역시 15.3%로 한 해 전에 비해 0.04%포인트 늘었습니다.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청년층 취업난에다 민간 소비 위축으로 사업소득이 적고 재산소득 증가폭도 상위 소득층보다 적어서 이같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그동안 쌓인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충실한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첫 일성으로 출범 후 2달 넘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방미통일 조직의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정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나머지 위원 5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에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청문과 더불어서 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최근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판결문들에 대한 분석들을 충실히 마쳐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지휘. 법무부 장관님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신문 칼럼을 통해 핵심 쟁점인 방통위 이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폐해로 지목된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방안에 대해선 헌법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해온 사안이라며 위원회 수기를 거쳐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유진그룹이 옛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최대 주주 승인이 이루어진 게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의 최대 주주인 유진 ENT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진 ENT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심과 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차모 씨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량은 금고 5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차씨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횡단보도 폭 확장과 신설 같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천과 인천 서구, 부평 등 최근까지도 차량 돌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다른 어민이 설치한 그물을 걷어서 수산물을 훔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해경은 40대 선장과 선원을 구속하고 다른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고군산 군도 해산에서 다른 사람이 친 그물을 끌어올려 꽃게 등 어획물을 챙기고 빈 그물은 바다에 버린 혐의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가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이례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적표는 내일 배부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채점 결과 불수능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어와 국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난도가 높은데 국어 영역은 147점이 최고점으로 작년보다 8점이 올랐습니다. 수학 영역은 최고점 139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이 3.11%에 그쳤습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수능은 과목별 만점자 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어 만점은 1000명대였지만 올해 261명으로 뚝 떨어졌고 수학도 78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수능 속에서도 재학생 4명과 졸업생 1명이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입시학원들은 이번 대입 정시에서 어려웠던 국어와 영어가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어 과목을 못 봤을 경우에 대학 선택지가 정시에서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고 수학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국어의 고득점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구도의 상황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는 같았지만 이른바 사탐론으로 등급별 인원차가 커서 정시 지원 때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따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인펜 잉크 번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번진 답안지 82건을 각각 4번 넘게 유관 채점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후속 작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잠수함 건조 문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는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로 사전 게재됐습니다. 4일 발효돼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 이후 수입, 출고분 자동차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도 15%로 인하되고 항공기와 원목 등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자로 소급 인하됩니다. 이는 한미가 10월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합의는 이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과 승인을 둘러싼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에 따른 요구사항과 도전 요소 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내 위협에 대항할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This is a clear example of bilateral cooperation that advances our collective capabilities against regional threats. 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한국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dvancing U.S. manufacturing while opening new horizons for Korean firms. 미국을 방문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핵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하며 미국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 같은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미 연방준비제도의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해싯 위원장을 가리켜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왔으며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해싯 위원장에 대해서 월가에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계속 웃돌고 있는데도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차별적인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사 나인티원의 존 스토퍼드는 시장은 해싯을 트럼프의 꼭두각시 정도로 본다며 해싯의 임명은 연준의 신뢰도를 깎아내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어제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중학생 3명이 찔려서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대 가해자도 숨졌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건 이제 창원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구 합성동 모텔에서 2일 날 오후 2시 43분경에 이 사건이 발생됐던 모텔 근처에 이번에 이제 범인으로 밝혀진 20대 남성 A 씨가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러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오픈 채팅방에서 약 한 2주 전에 만나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중학생 4명이 모텔에서 이미 놀고 있었었는데 바로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여성 여학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묵고 있는 모텔방으로 오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중생 2명이 가니까 범인이 너는 나가 있으라 그러고 1명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이번에 사망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어서 그 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다 이렇게 중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던 여학생 C양 같은 경우는 같이 놀던 중학교 남학생 2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해서 이 2사람이 같이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또 흉기를 사용을 해서 남학생 1명을 살해하고 또 1명을 중상을 입힌 이후에 바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바로 20대 그 사람은 이 극단적인 선택, 즉 뛰어내렸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피해자는 총 지금 현재 가해자를 포함해서 3명 그리고 이제 실제로 1명이 중상을 입고 나머지 여학생 1명은 현재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그런 범행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살아남은 이번에 여중생 1명이 당일날 이 범인인 20대 남성과 얘기를 하면서 B 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흉기를 갖다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계획범죄라고 하는 것은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획범죄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범행을 하는 장소까지 피해자를 불러들였다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경찰도 현재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중학생 4명이 그 20대 가해자가 있던 모텔과 같은 모텔에 다른 방에서 지금 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데 같은 모텔의 다른 방인지 아니면은 다른 그 인근에 있는 모텔에 있었는지 그것은 이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는데 자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네. 상황에서 이 남성이 방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피해자를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숨진 피의자 20대 남성이 지금 그 중학생들을 2주 전에 처음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또 만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여학생에게 집착을 하게 된 걸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 이 가해자하고 원래 목표로 했었던 그 피해자하고의 관계는 불과 2주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는데 바로 그 본인이 그 피해를 가하기로 결정했던 그 B양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이 상당히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당일날 그 B양의 친구인 C양으로부터 쟤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들었다라는 것까지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피해 여중생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만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갖다가 딱 한마디 들었다라고 해서 흉기를 준비해서 범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특이한 그런 상황이죠. 네, 둘이 사귀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혹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이력은 드러난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숨졌는데 경찰은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2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이 중상이고 1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부검을 통해서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일단 밝힐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전부터 오픈 채팅방에서 둘이가 어떤 그 연락을 취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 사실 이 두 사람은 뛰어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살해당한 그 여중생 B양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일단 경찰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조건 만남, 그거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오픈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심리는 뭡니까? 그것은 뭐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호기심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전에 그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뭐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야구계에서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류중일 전 감독이 국민청원글을 직접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며느리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 그 2024년 1월 달에요. 그 유 감독의 아들, 30대로 알려져 있는데 유 씨가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자신의 그 아내가 해당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하고 호텔에서 불륜을 했다. 사실 그 당시에 누구라고 얘기를 갖다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2살짜리 그 자기 아이를 데리고 코스프레 복장을 한 채 뭐 성관계를 했다라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적 아동학대 혐의 그리고 2살 된 그 아들을 데리고 불륜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즉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인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 이번에 이 두 사람이 이미 이제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하는 그 이혼 귀책 사유가 이 바로 아내에게 있다라고 해서 아내에게 7천만 원, 그 남자 제자에게 1,000만 원씩을 갖다가 이 유 씨의 아들에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 아동 학대 혐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해가지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유 감독이 이번에 자기의 전부 다 어떤 신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황이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동 학대 관련 여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양천구청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남자 제자를 삼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학교 역시 수수 방관을 함으로써 이번에 자기의 전 며느리가 교사로 다시 복직을 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일에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된다. 왜냐하면 지금 CCTV 안에서 둘이 호텔 로비나 식당에서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지금 폭로가 됐기 때문에 정황은 있지만 그 학생이 미성년자 이 시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 감독 측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출한 여러 자료를 보면 CCTV 상에서 제자로 보이는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여성과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호텔에 언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그 미성년자일 때 그런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격분을 하면서 이번에 국민청원까지 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18세 생일만 넘으면 여교사와 제자가 그런 관계를 맺어도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현재 법적으로는 지금 19세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이제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실제로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교사로서 교단에 선 것이 과연 그 사회의 정의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과정 같은 것을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유 감독 측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로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은 며느리가 1살, 2살 아이를 데리고서 불륜 현장에 갔다는 그 내용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런 불륜 현장을 보게 만들면은 이게 학대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처벌을 하긴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미국도 주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처벌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동 학대와 연관되는 그것은 그 아동이 실제로 어떤 성적의 피해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텍사스라든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또는 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라는 것은 아동 학대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대상 유해물 노출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 학대죄가 현재 이 검찰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 하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유 전 감독이 자신과 아들의 체면이 깎이는 거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신원 공개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그 전 며느리가 누군지 다 알 텐데 혹시 그 전 며느리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유 감독이라든가 그쪽에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고 검찰 항고까지 한 것을 보면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교직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복직 과정을 갖다가 지금 처리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러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번에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여성을 살해한 54세 김영호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이게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몇 점이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범행에 있어서 너무 상당히 잔혹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또 이제 유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이 특강법 적용 여부라든가 이 신상공개법상에 있어서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CLR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약 40점 만점에 각 문항당 2점짜리에서 20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세부 점수를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뭐 유영철이 같은 경우라든가 또 엄여행 같은 경우도 다 공개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조금 그 규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만 즉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는 이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은 뭐 체포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이제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수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책이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이번에 사실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는 기간이 한 44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주호에다가 빠뜨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오폐수의 폐수조 안에다가 마대에 집어넣어서 그러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자기 파괴적인 그런 예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끝까지 완전 범죄를 갖다가 하다가 본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일종의 허탈감에 빠지니까 그런 종류의 말을 실제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이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미안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어떤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의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기아에 남습니다. 최장 3년간 45억 원의 FA 계약을 맺고 사실상 종신 기아맨을 선언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일 NC전 양현종이 이우성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KBO 리그 최초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을 세웁니다. 이미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보유한 양현종은 기아에 남아 송준호가 남긴 통산 최다 이닝과 최다 승을 향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아는 세 번째 FA 자격을 얻은 양현종과 최장 3년, 총액 45억 원이 담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내년에 39살이 되는 양현종으로선 2007년 입단부터 끝까지 기아맨이 되는 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야구, 제가 해야 되는 야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은 올 시즌 에이징 커브 논란 속에 12시즌 만에 5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었습니다. 이닝 수와 승리, 이닝당 출루 허용률과 볼넷 대비 삼진 비율 등도 뚜렷하게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발 한 자리를 맡길 수 있는 실력에 팀을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친다는 건 기아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원클럽맨으로 이렇게 오래 한 선수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자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광스럽기도 하고.
12번이 역대 최다 우승팀이지만 패태를 포함한 기아엔 영구 결번 선수가 선동열과 이정범 둘뿐입니다. 종신 기아맨을 선언한 양현종이 사실상 세 번째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공식 팝업 스토어가 세계 최초로 오늘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OST가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올해 최고 인기 앨범 2위에 오르는 등 인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남자 주인공 진우가 데리고 다니는 푸른빛 고양이 더피가 옥상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한옥 모양 조형물 아래 마련된 스크린에선 걸그룹 헌트릭스의 무대가 나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굿즈와 체험 공간을 한데 모은 공식 팝업 스토어가 서울에 처음 오픈했습니다. K-팝의 본거지인 서울에서 이 팝업이 개최되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직접 체험하고 극중 헌트릭스가 한식을 먹어 화제가 됐던 기내 공간입니다. 작품 속 장면처럼 김밥, 컵라면으로 채운 기내를 그대로 재현하는 등 팝업 스토어 곳곳을 인증샷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열린 K-팝 시상식에서는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이 헌트릭스와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옷을 입고 무대를 꾸며 화제가 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주요 음악 사이트들이 내놓은 결산에서도 캐대언 인기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올해 최고 인기 앨범 2위에 올랐고 국내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한 올해 최고 인기곡 탑10 가운데 캐대언 OST는 3곡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할 때 제일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실감은 안 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최근 캐대언 인터넷 반응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캐대언 서사의 중심인 노래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요소 등이 담긴 덕에 한국이란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거로 집계됐습니다. 캐대언 열풍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놨지만 지식재산권 IP는 글로벌 OTT가 쥐고 있는 만큼 IP 주권과 문화 정체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진 대설특보에 중대본이 1단계가 가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대설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네, 중대본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수도권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퇴근길 교통 혼잡 우려에 각 지자체도 대비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눈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후 5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첫눈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대는 눈발이 거세지면서 제 뒤로 보이는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눈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쓴 시민들도 있고요. 두툼한 외투와 털모자로 중무장한 채 찬바람을 피해 잔뜩 움츠린 채 걷기도 합니다. 눈이 오면서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역산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제빙 등 자체적으로 안전 예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시와 경기도도 퇴근길 대응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퇴근 시간대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설 인력 5천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기습 강설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도는 오후 6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도로와 철도, 농업 분야 등의 부서 인력이 비상근무에 투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16개 시군에서도 310여 명의 비상근무 중이고 제설 인력 850여 명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로 상황을 미리 살피고 제설제를 미리 공급하는 등 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제법 강한 눈이 예상돼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기상센터를 연계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올해 서울 첫눈이 많이 늦은 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서울 첫눈은 지난해보단 8일, 평년보다는 2주가량 늦은 기록입니다. 올해는 퇴근 시간대와 겹쳐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중북부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저녁까지 시간당 최고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눈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확대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cm,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도 최고 6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데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의는 오전 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사의를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진석 의원의 부탁에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 일원인 문 의원의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할 거란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고 강 비서실장도 직접 김 비서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민간단체의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했다며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같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꼽히는 김 비서관의 거취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정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을 염려한 대통령실이 사실상 경질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띄우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논란 이후 벌써 4회째 두문 분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침묵을 깨고 처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군더더기 없는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당도 당사자도 당직에 대한 거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농단을 추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중앙대 라인과 성남 실세 간의 고인물 인사 카르텔이 드러났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야권은 꼬리가 아닌 몸통을 조사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여당의 의도대로 불이 꺼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 수정안이 당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에 부의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중앙위를 열어 토론을 이어가고 투표를 거쳐 당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계엄 사태의 사과 대신 정당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한 언급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3 사태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며 계엄을 사실상 두둔한 장동혁 대표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부글부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원 40명이 계엄 반성문을 썼는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냐는 겁니다.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참 비참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는데 너무 비슷해서 또 한 번 실망을 했고요. 민주당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장 대표 논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궤변과 대동소이하다면서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한다. 공당 대표를 할 수 없는 내란 공범이다.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때때로 연대했던 개혁신당조차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장 대표의 변신이 의아하다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쳤을 때 사실 황교안 대표의 결과까지 승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섬뜩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꾸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하라는 대통령 말은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장 대표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당내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순한 제1야당의 행보를 넘어 민주당이 벼르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혐의가 있는 양양군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고 지금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이불을 덮은 채 발로 밟히고 청소차를 타지 못한 채 뛰어 따라갑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벌인 가혹 행위입니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식을 사라고 압박해
일부는 100주 넘게 샀습니다. 피해 미화원 중 1명은 공무직이고 2명은 6개월 계약직입니다. 이들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군청 감사과에 얘기를 했는데 감사과에서 그냥 쉬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석 달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지난달 2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소환 조사한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현장 조사를 벌였고 결과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직위해제된 A씨는 양양군 조사에서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해임이나 파면이 안 당하면은 보복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국 GM 세종물류센터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120여 명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라며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한국 GM과의 계약 종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노조 파괴, 집단 해고, 한국 GM 규탄한다. 규탄한다. 강추위 속에 노동자들이 일터 대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일해온 직장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터 앞 주차장에는 농성장이 설치됐습니다. 한국 GM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지난달 28일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인원만 120여 명.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7월 노조 설립 이후 임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파업을 예고했고 한국 GM이 20년 동안 함께해온 물류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또 파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한국 GM 관계자한테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비 중인데 파업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초치는 행위다, 똥볼 차는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은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회사를 폐업한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고 이게 소문으로만 돌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데 폐업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업체 측은 한국 GM과의 계약 종료로 회사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의 계약 종료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한국 GM은 내년 2월 15일까지 전국의 9개 직영 정비센터를 폐쇄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를 예고했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300만 명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을 수정해 외부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회사 이용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IGA웍스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9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 업체의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도 일간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옮겨갈 대체 플랫폼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유출 공지 확인이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점검을 위해 접속해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덕여대를 겨냥한 범죄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학교 측의 교내 레커 제거 행사와 학생 시위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동덕여대는 오늘 공지를 내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성 글이 확인돼 경찰과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안전 우려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덕여대 중앙동아리도 오늘 예정됐던 시위를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포 방해와 외환 혐의에 이은 특검의 세 번째 기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소환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특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과 김 씨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수사팀이 교체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특검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이중기소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어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10일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 관련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이나 김상민 전 검사를 모두 컷오프 처리했다며 정치적 편향 특검에게 더 보태줄 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달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결심 공판 다음 날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8번째 대면 조사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수수하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를 과거 홍콩에서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 거북이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각각 공직 임명과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추가 조사에서 특검은 김기현 의원 아내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와 선상 술 파티, 종묘 차담회를 포함해 남은 의혹을 최대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요즘 전북 정읍시가 연말 각종 행사에서 예산 절감과 관련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재정을 많이 아껴서 전국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학수 정읍시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재정을 많이 아껴서 국감장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칭찬받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셨습니까? 제가 민선 8기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한 1,515억 정도를 아꼈습니다. 근데 그 단순히 지출을 줄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또 예산을 줄였을 뿐만이 아니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관행적인 사업들을 원천적으로 새로 재검토를 해서 그랬고요. 그 덕에 이제 국감장에서 칭찬도 받았지만 또 우리 당에서 행안부에서 혁신 대상도 타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상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500억 넘는 돈이면은 엄청난 액수인데 네. 조직 개편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줄이셨습니까? 이게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조직들은 계속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직을 줄였다는 얘기는 직원을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이 퇴직하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직원을 줄이기도 했고요. 또 예산을 아끼는 데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스포츠타운이라는 걸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깎아서 흙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15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하고 좀 사고를 좀 바꾸자. 그 흙을 왜 우리가 다 돈을 들여서 파서 꺼내야 되냐. 흙을 팔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거를 매각 입찰을 해서 4억의 세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될 돈 156억이 안 들어가고 세입이 6억이 들었기 때문에 160억 원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또 필요한 곳에는 또 늘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곳에 더 쓰셨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꼭 쓰기 위해서 다른 데에다가 쓰기 위해서 아끼는 건데요. 저는 사실 많은 예산을 아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도 한 1,700억 정도를 넣어놓기도 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민생안전 지원금도 1인당 30만 원씩 드리기도 했고 또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한파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한 950억 정도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00억 저축돼 있는 돈은 정읍의 1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예산 절감 사례가 상복을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들 받으셨습니까? 2025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 대상도 탔고요.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도 탔습니다. 그리고 이달 17일에 아직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더 큰 상을 타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지방의 공통적인 걱정이 인구 감소, 예. 지방 소멸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 같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어느 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구들이 줄어서 많이 걱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는 낳지 않지, 청년은 떠나지, 노인은 돌아가시지, 세 개 원인인데 그러면 아이를 낳게 하려면 아이를 낳는 게 부담이 아니고 그 부모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읍에는 어린이가 아프면 입원할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입원해야 될 병원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구하기 힘들다는 소아과 의사 3분을 모셔다가 우리 아산병원에 진료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 5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벌써 입원 환자가 2,000명이 넘었고 진료한 어린이들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서남권 공공산후조리원을 기공식을 했는데요.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고창, 부안까지 그래서 전국에서 좀 제일 좋게 만들어서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좀 행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 6세까지 월 20만 원씩 육아수당도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의료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근데 시니어 닥터라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또 도입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새 공부의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들에 의사들이 없어서 난리인데요. 우리 응급의학계의 권위자인 임경수 원장님이라고 전 아산병원 원장님이신데 예.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소아진료센터나 병동 같은 것을 많이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말씀하시다가 자기는 퇴직하고 봉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정읍에 좀 남으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도 찾아뵙고 해서 그 임경수 원장님이 보건지소 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진료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 4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너무 만족도가 좋아서 아마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방문을 하셔서 참 좋은 사례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읍의 미래 먹거리를 바이오 산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도 개소를 했고 지금 내년 국비 160억 공무사업에 선정돼서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있고요. 현재 40실의 미생물 공유 인프라센터도 짓고 있는데 그 100실이 이루어지면 우리 정읍의 청년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정읍에 3개 국책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 연구소 박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한 그런 성과물로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직접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정읍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공무원 1담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도지사께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을 지금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고향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흥미로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가면은 기적의 놀이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맞습니다. 뭡니까? 2만 평방미터에 어린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이시설들을 만들어 놨고요. 제가 그걸 만들 때 우리 정읍의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주말이면 광주, 전주 인근으로 나가길래 광주, 전주, 서울, 대전에 어린이들이 좀 정읍에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이기구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한 1,000명에서 2,000명을 예상했거든요, 주말에. 근데 지금 한 7,000명 이상씩 오고 있어서요. 그 애들이 오면 부모들이 따라와야 되고, 부모들이 오면 정읍에서 밥을 먹여야 되고, 기름을 내야 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정읍에 꼭 어린이 한번 모시고 데리고 와서 기적의 놀이터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학수 정읍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지역에 예상보다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내부순환로 램프 성산 방향 정릉으로 진입하는 한쪽 방향이 지금 강설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단방향입니다. 성산 방향으로 가는 정릉 진입 단방향. 그러니까 성수 쪽은 지금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 쪽은 차가 막히지만은 차가 다닐 수 있지만 성산 방향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 진입은 막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내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성실하게 학교를 지키려 했지만 차별이 이어졌고 저임금과 위험한 근무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환경 개선 등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에 맞춰서 재차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말 모임이 늘면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증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린 환자는 모두 4,279명으로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 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에 70명에서 47주차에 100명으로 42.9% 늘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